예? 모르는 글이 없을 테니 시를 쓰든지 좋은 말을 우리 인생에 덕이 될 좋은 말을 좀 써주셔. 그거라 써놓고 나가셔. 그걸 좋은 시를 썼으면 노자는 나가버렸으니 그게 자기가 썼다고 하고 내놓으면 여러분 옛날에 관리가 높은 관리들은 뭘 해야 됐어요? 글만 많이 알면 됐어요. 과거니 시험이 뭡니까? 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라는 거예요. 무사를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사라는 건 이거 선비사자죠. 선비예요. 선비라는 거는 활도 잘 써야 되고 칼도 잘해야 되고 글도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됐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사였어요. 그러니까 선생을 사고 자기도 사예요. 자기도 관장도 사예요. 낮은 계급의 사죠. 네? 노자는 상당히 높은 계급의 사였고 노자의 좋은 글을 노자가 나가버리니까 그걸 내 글이라고 해서 위로 올리면 내가 쓴 겁니다 하고 올리면 직계급에 올라가요. 또 그게 아주 좋은 말이면 팔아먹어요. 네? 지금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글 팔아먹는 사람 많아. 시인 글 팔아먹는 거고 소설가 글 팔아먹는 겁니다. 이게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써놓고 나가라. 이게 어디서 씁니까? 관이 2층은 옛날 중국 관 보셨죠? 전부가 2층입니다. 2층 밑에는 변기 넣고 창고입니다. 그 창고에서 이 죽관하고 그걸 줄 테니 써라. 노자는 출관을 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써야만 나가요. 쓰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다가 또 삐뚤어져 버렸는데 플라톤이 쓴 글이 대화입니까? 아닙니까? 공자의 논어가 대화입니까? 아닙니까? 플라톤은 처음부터 책 제목이 다이알로그예요. 대화예요.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어예요. 논. 논어입니다. 말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네? 말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대화입니다. 그게 대화가 누가 안회가 묻고 공자가 대답하고 공자가 묻고 안회가 대답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아닌 고전 보신 적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대화 아닙니까? 예? 예수님 혼자만 말하고 아무도 예수님한테 묻지도 않았습니까? 모두가 대화입니다. 대화 아닌 책이 고전이 있거든.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대화가 아닌 고전이 있거든. 가져보세요. 다만 16세기,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순수이성 비판을 쓴 칸트 같은 사람은 대화가 아닌 걸 쓰기 시작했어요. 왜 대화가 아닌 걸 쓸 수 있었냐면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세웠으니까. 논리를 세우면 이성적인 얘기만 가지고 문장도 되고 이론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하느냐? 귀납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고 연역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얘기 잘하는 정반합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반합을 불어 지금 말을 용어를 안 쓰고 있는데
자간 영어를 아실 테니까 정반합으로 올라갑니다. 또 정반합, 정반합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하는데 노자는 그런 대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노자 이 81장을 다 보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대답한 것도 없습니다. 물은 적도 없고 대답한 적도 없습니다. 공자한테는 제자가 노노에 몇 제자가 나옵니까? 36제자가 묻고 답하고입니다. 예? 진리를 밝히는 서적 중에서 자기 혼자 말로 직관적으로 직설을 한 건 노자 하나뿐입니다. 이 점을 미리 아시고, 이거는 노자의 이 글은 도덕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도덕경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느냐? 이걸 지금처럼 이렇게 편집한 왕필이가 붙었습니다.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 순서가 맞느냐? 여러분, 순서가 맞을 도리가 없습니다. 맞을 도리가 없는 것이 왜냐? 주간에 썼어요. 주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주간 하나, 또 이게 주간 둘, 셋. 여기서도 이게 글 써나갑니다. 여기 써나가요. 이걸 어떻게 그럼 권으로 만드느냐? 여기 구멍을 뚫어요. 여기도 구멍 뚫고. 이 구멍 뚫어가지고 절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아는데, 어릴 때 지금처럼 가을철 좀 지나면 논에 가서 메뚜기 잡습니다. 메뚜기 잡아서 메뚜기 한 마리, 두 마리를 뽑겠다 넣습니까? 못 넣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풀 긴 걸 하나 뽑아서 메뚜기 등에 저렇게 쓰시면 메뚜기가 쏙 들어갑니다. 끼는 거예요. 끼어요. 이렇게 끼었습니다. 주가는. 끼어가지고 이걸 말면은 어떻게 돌돌돌 말리죠. 예? 말리는 걸 갖다가 말권자입니다. 이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건이.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 종이로 편편하게 해서 쌓아놓고는, 쌓았죠. 이 밑에 그 종이하고 위에하고 그냥 쌓은 겁니다. 이건 쌓은 거니까 건이 아니에요. 건은 마른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도 한 건 두 건 합니다. 버릇이 들어서. 이 죽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 같은 거를 관장한테 주고 노자는 나가버렸어요. 약속이니까. 이걸 써놓고, 노자는 이걸 써놓고, 이거 겨우 5천자가 못 됩니다. 책이, 어느 책이, 노자를, 장자를 한번 보세요, 장자. 장자라는 사람의 책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세요. 5만 자가 넘습니다, 5만 자가. 근데 이 노자는 딱 5천자도 못 되는 거 하나 써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관장이 써놓고 나갔다 그러니까 그러냐 가져와봐라. 그래 가져와서 첫째 권 이게 5천자만 해도 많은 권이 여러 개 됩니다. 이만큼 한 것들이 해보세요. 이걸 첫째 권을 폈어요. 첫째 권을 펴니까 글 써놓은 게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여러분 지금 보시는 1장 1입니다. 도가 도는 비상도라. 명과 명이면 비상명이라. 여기 무를 뗐는데 무가 떼서는 안 됩니다. 명은 천지지 시요. 유명은 만물지 뭐라.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했어야죠. 이게 마이크인데, 마이크를 마이크라 그러면 이게 마이크 아니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가도면 도가 도로 옳다고 하면 비상도라. 늘 그런 도는 절대로 아니다. 그런 도는 아니다.
명과 명의는 비상용이다. 예? 이것의 이름을 마이크라고 그러면 이미 그 마이크라는 이름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써놓고 나갔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써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라 그놈의 새끼한테 내가 속았다. 이거 창고에 갖다 던져버려. 창고에 갖다가 쥐도 끓고 습기 돋는 창고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놓고 관장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160년 뒤에야 새로운 관장이 창고고 뭐고 한번 전부 다 청소를 다 하면서 보니까 죽간들이 쏟아져 나와요. 5천자를 썼으면 죽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간들이 쏟아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지가 갉아먹기도 했고 이게 이걸 이렇게 연결했던 끈이 이게 사가지고 다 떨어지기도 하니까 똑같은 죽간 전부 뒤집어 섞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물론 요만큼 부분이 같은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 섞여버린 겁니다. 섞여버렸으니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뒤인지는 모릅니다. 이 꼬락서리를 백서도 마찬가지예요. 백서에도 그 순서가 삐뚤어진 순서가 지금 써 있습니다. 그 뒤 거니까, 노자 이후의 거니까, 이렇게 써진 거를 천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 이 왕필이라는 사람인데, 왕필이라고는 성씨는 왕이고, 필은 이 필자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22살에 죽었습니다. 22살에 죽었는데 15살 때부터 이 노자만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문서를 전부를 다 해석했어요. 심지어 주역 해설까지 했습니다. 15살부터는 22살까지는 7년밖에 안 됩니다. 7년 동안에 저 같으면은 장자 하나 해설을 하는데도 7년 이상 걸릴 거예요. 논어 하나 해설하는데 논어에 들어있는 그 얘기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해설을 하자면 1년 가지고 안 될 텐데 이 천재는 겨우 7년 동안에 중국의 모든 고전을 다 해설했어요. 자, 이런 천재는 하늘에서 내려 던져야 되는데 동양에서는 왕필이 하나뿐이고 아직은 서양에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서양에서 누구냐? 모차르트예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몇 살 때 작곡했죠? 4살 때인가? 6살 때 작곡을 했습니다. 6살 때 작곡한 것이 교향곡이에요. 6살에 교향곡을 어떻게 작곡합니까? 네? 했어요. 왕필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왕필이가 나이가 젊으니까 이걸 다 읽고 순서를 정하지는 못했어요. 다 읽고 다 이해라고 한 문장 한 문장은 해석을 다 했는데 네? 한 문장 한 문장은 해설을 왕필이가 다 했는데 그러나 이 전체를 봐가지고 전체에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거는 끄트머리다 하는 거를 까지는 그 15살에서 22살까지의 경험이나 능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꼬라서니가 됐고 이 이상으로는 그리고 이 책 이름이 없었으니까 책 이름을 붙이는 게 왕필이가 볼 때는 도를 말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덕이다. 도덕경으로 붙이자. 도덕경 붙였어. 그래서 이 도덕경은 도덕경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도덕경이 아니라는 인식하에서 시작합시다. 우리는
여기서 말은 네. 도덕경은 도덕경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해는 여러분하고 앞으로 혹시 계속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노자 도덕경을 장자가 해설한 것까지를 설명을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도고 어디까지는 정이고 어디까지는 사람의 사는 길이다. 그걸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단지 이건 노자 도덕경은 도덕이 아니다. 덕이 따로 없어요. 도가 따로 없습니다. 마구 뒤죽박죽 돼가지고 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는 모릅니다. 전쟁도 얘기도 나오고 침 얘기도 나오고 국가 얘기도 나옵니다. 노자가 말하는 국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상적인 국가는 한 마을 단위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쪽 나라, 옆에 나라에 개소리도 들리고 닭소리도 들리고 그래도 자기 나라에 있는 물건만 쓰고 옆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순도순 잘 사는 나라. 그게 나라로 봤습니다. 그거를 국가로 봐요. 노자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개념으로는 국가 아닙니다. 국가 아닌데 노자는 국가로 봤어요. 여하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다 이제 잡설을 때려치우더라도 이 노자의 오천자는 노자가 이론을 세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자는 이론이에요. 공자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한테 질문을 하고 누구한테 대답을 하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석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질문을 또 이어나가고 하면 연역을 하든 귀답을 하든 이론이 되죠. 이성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노자는 혼자서 썼으니까 혼자서 대화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순수한 직관입니다. 순수한 직관의 인투이션이에요. 네? 레이셔널이 아니라 인투이션이에요. 완전한 인투이션입니다. 직관뿐이에요. 직관을 이성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성적인 문장을 직관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점만은 명백히 하십시다. 이 노자를 이성적으로 해석하면 노자 해석은 다 틀립니다. 헛소리. 공자를 논어를 직관으로 해석을 합시다. 그건 공자 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잊고서 지금 시중에 가보니까 교보문고에 제가 구로 한번 들려보니까 노자를 해설했다는 노자에 관련된 책이 60권이나 돼요. 60가지나 있어요. 제가 노자를 처음 대학교 2학년 때 노자를 처음 대했을 때는 그 노자를 대했었다는 건 뭐냐면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노자를 발견해서 빌려가지고 처음 읽기 시작했던 때의 노자와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노자 해설한 사람은 씨알도 없었고 단 그때도 어느 분이 한 분이 해석을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어느 분이 해석을 했느냐. 유영모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네. 다석 선생 한 분만 노자를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우리나라로서는 그런 보배가 없었는데 그 보배가 자기 스스로가 정치를 싫어하고 남 앞에서 나서기를 싫어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 거는 사상적으로는 무진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유영모 선생 때문입니다. 다섯 유영모 선생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등산을 가다가 자원 밖으로, 지금 옛날에는 자원 밖으로 해서 저 북한산 올라가자면 비건까지라도 가자고 하면 전차로 효자동 종점에 내려서, 효자동 종점, 전차동점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계시는구나. 효자동 정차 종점에 내려서 칠궁 담옆으로 해서, 칠궁이 어디죠? 아시죠? 네. 칠궁 아시죠? 네. 지금 경복궁 옆에 조그만한 게 붙어 있습니다. 칠궁 담벼락 옆으로 해서 올라가면 자화문에 도착합니다. 자화문에. 지금처럼 굴 밑으로 뚫리고 그 옆에 큰 길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길이. 없이 좌안 밖으로 넘어가는 거는 조그마한 문이에요. 그저 숙정문이라고 그래서 그 대궐의 북문인데, 서울 도성의 북문인데, 북문 조금 했어요. 조그마한 문이에요. 조그마한 문이, 그거를 이름은 숙정문인데, 사람들이 좌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좌문을 넘어요. 좌문 속으로 들어가서 넘습니다. 넘으면 지금 있는 그 부암동 길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북악산 옆으로 해서 따라서 사선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옛날 세검정짜리, 또 개울에 세검장 있던 그 큰 바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로 나가서 네. 박 회장께서 많이 아시는데, 거기서 가면은 내려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길이 갈라져 있죠. 홍제동하고 오른쪽으로 해서 저 정릉으로 넘어가는 길하고 그대로 직진하고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무슨 구기 터널로 해서 불광동으로 나갔죠. 네. 지금 그때는 불광동으로 나가는 길도 없었어요. 이렇게 작아지는데 이쪽 왼쪽은 길이 없었어요. 오른쪽으로는 길이 있었어요. 오른쪽은 길이 없이 넘어가는데 이 길로 한참 가다 보면은 비봉으로 들어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기 귀찮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비봉에 이게 승가사가 여기 있고 이쪽은 금선사가 있는 건데 이 능선 사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쪽 길로 우연히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 있고 4학년에 실제로는 6학년 분이 왜 6학년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때는 7학년, 8학년부터 계셨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시절에는 그 7학년, 8학년 이해가 안 가시죠? 6.25 사변이 1950년엔 6월 달에 났습니다. 1950년 3월 달에 입학한 학생은 6월 달부터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고 어디로 갔냐? 전부 끌려갔어요. 네? 다 끌려가서 그래도 대학을 들어갔으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으니 영어를 좀 안다. 말은 못하더라도 영어를 안다. 무조건 잡아다가 통역장교를 시킨 겁니다. 무조건 훈련 일주일밖에 안 시켜놓고는 중위교육장 주고 전부 통역장을 시킵니다. 이분들이 제가 대학을 들어간 게 1954년입니다. 54년은 53년에 휴전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그런 사람들 제대를 시켜줄 임시예요. 그분들이 제대를 언제까지 했냐면 1956년까지 제대를 했습니다. 제5공군이 서울에 와 있었는데 제5공군에 근무하던 장교들은, 통역장교들은 소령 계급장까지 붙이고 56년에야 제대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학교로 돌아오는 겁니다. 계급장 붙이고 소령교육장, 대중교육장 다 붙이고 학교에서 등록해요. 예? 등록하면 이분들이 강의 시간에 강의는 못 듣습니다. 거의 못 들어요. 자기 강의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입생들,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 사인 좀, 그 출석 사인 좀 해다오. 그리고 노트 철저히 좀 해서 노트는 한테 빌려다오. 그래서 저희 때 사람들은 제 나이 또래 사람, 그러니까 54년 입학, 55년 입학생들은 선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그런 선배들이 쓰도록 했으니까요. 근데 그분들을 대학에서는 또 대학 편의로 봐서 어떻게 졸업을 시켰느냐. 학점을 보통 학생들이 한 학기에 17학점밖에 못 따는 거를 38학점까지 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강의를 같은 시간에 두 강의를 30분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처럼. 그래가지고 졸업을 3개월 만에 한 번씩 졸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인데, 그분 중에 한 분하고, 제5공군 사령부에 근무하시는 한 분하고, 일요일날 등산을 간다고 그쪽 길로, 금산사 옆길로, 지금은 금산사 옆길도 아주 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그쪽에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금산사라는 절이 있긴 있었는데, 스님도 안 계시고, 다 허물어진 절이었어요. 그래,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인데, 그리로 가면 비공을 뒤에서 올라갑니다. 이 생가사 쪽으로 올라가면 비공을 앞으로 쳐다보고 올라가는 거고, 그쪽 길로 가면은 비공 뒤편에서부터 올라치거든요. 그래, 그거를 올라가자고 가다가 보니까 숲속에, 그 한참 들어가서 숲속에 일본 사람의 별장이 하나 있어요. 일본식 나무로 목재로 된 별장이. 그 별장 마당에, 넓지도 않은 마당에 뭡니까, 펌프? 물 기르는 펌프. 이렇게 마중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 따라 올라오는 펌프가 있어요. 아, 저물은 좋겠다. 이 근처에 그냥 흐르는 물도 먹을 수 있는데, 거기다 또 저렇게 펌프를 막아서 물을 뽑고 있으니까 저물은 좋겠구나. 그래서 둘이서 그 선배하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등산장비라는 건 아예 없던 시절이니까, 허리에 차고 있는 건 권총 요대에다가 이 캔팅컵이 있는 미군 수통이에요. 미군 수통 저기다 물 넣어가지고 하자. 저물은 좋겠다. 그래서 둘이서 거기 보니까 다라이에 마중물이 있어요. 마중물 넣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물을 받고 있는데, 그 집 창문하고 거리가 2m도 안 돼요. 그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려요. 그 전화가 뭐냐면 벽에 붙여가지고, 그 여자 유광처럼 종이 2개 딱 붙어서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과. 그 스타일. 그게 벽에 붙어 있는데, 그게 신호가 한참 울리니까, 그렇게 영감도 아니고 한 50 조금 넘은 분이, 걸어가지고 오더니, 이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귀에 따로 대는 거죠. 귀에 대고서는, 예 하더니, 말씀하시니 다 들려요. 뭐라 하면, 우남형, 그런 정치하면 안 됩니다. 우남, 당신 틀렸어. 나 지금 들어갈 테니, 나 들어갈 때까지 결정하자고 기다리셔. 이거 보세요. 대학 아무리 1학년이고 군대에 있던 분이라고 해도 우남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를 한 모양인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남 그따위 정치하지 마시오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우리 둘이서만 좀 기가 막히게 갑자기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지금 마당이 이제 옆쪽이니까 이쪽 앞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명패가 유영무라고 딱 쓰지. 세 글자만 아무것도 없이. 그때야 하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한테라도 큰 소리 마음대로 하실 분이구나. 왜요? 저희가 그 정도는 배웠으니까요. 우리나라 얘기를 23살에 오산학교 교장을 하신 분입니다. 유영무 선생은. 오산학교가 뭔지 아시죠? 네? 우리나라의 지사들은 다 키워낸 평양에 있었지만 오산학교입니다. 23살에 오산학교 교장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상설 선생이 오산학교 교장을 하실 때는 36이었습니다. 이상설 교장님의 후임이 유영무 선생이었어요. 그 말 하신 분이니까 한 거예요. 이 양반이 거기서 자한박 그쪽에서 사시는지 몰랐어요. 혼자서 사시는 겁니다. 혼자서 사시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때 전화가 말이죠. 전화 한 대 놓으려면은 개인이 전화 한 대 놓으면 100색자나 10개자나 있어가지고 한 대 놓으려면은 정식으로 놓으려면 2년 3년 걸리겠답니다. 그런데 그 리모트에도요 사람이 자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도 30분을 더 올라가는 꼴짜기에 독립된 집 하나에 전화기가 가 있다. 전화선이 다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화기가 거기 전화가 있다. 그거는 대통령이 전화 넣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전화 거의 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셔서 그 물을 얼른 넣고 이분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예? 경무대로 그때는 청와대가 아니고 경무대입니다. 경무대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 앞에 가서 둘이서 이렇게 하고 저 정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으니까 까만 두루마기에다 까만 뭡니까 증정모 쓰시고 고무신을 까만 고무신을 신으시고 버선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나와서 절을 다 하고 대통령 만나러 가십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만. 가서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지를 붙이고 있었단 말이에요.